오늘은 이제 통치성과 진실, 진술 이런 챕터인데요. 이제 늘 말씀드리는데 학부 철학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는 뭐 철학을 전문적으로 공부해서 그것 갖고 뭐 되게 삶의 방편을 삼으려고 하는 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는 이제 철학을 제대로 이해하되 복음을 전해야 될 상황에 대한 이해를 하는데 이제 그 중요한 어떤 자료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한 철학자에 대해 전문적인 데까지 들어갈 필요가 없고 뭐 그걸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는 게 아니니까요. 큰 흐름을 파악하는데 이제 주력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오랜 그 철학의 역사 속에서 가장 덜 연구된 게 이제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연구라는 거죠. 좀 등어불명이라고 등잔 밑에 얻었다고 사람이 사람을 잘 모르죠. 근데 이제 우리 실존적으로 우리 자신을 생각해 봐도 저도 저를 제일 잘 모르거든요. 이제 그런 식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과거에 어떤 인간에 대한 인간의 연구가 있었는지를 이렇게 좀 정리해 보는 게 이제 계보학이라고 그러죠. 이제 그것이 일종의 역사로 기록에 남은 것들. 그리고 이제 그것 갖고는 안 되고 그 배후를 파서 들춰봐서 어떤 이유 때문에 이런 것들 인간에 대한 그 시대의 대표적인 연구 결과인가를 찾는 것이 이제 말하자면 지식고고학이다. 그 지식고고하는 말이 굉장히 매력적이죠.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다 봐야 된다. 계보학과 지식고고학. 그럼 지식고고학적인 것은 이제 에피스테메라고 하는데 그 배경이 되는 지식이죠. 배경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런 증거를 찾아보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중세는 이제 뭐 신과 개입된 거니까 이제 그건 제외를 하고 근대부터 따지면 근대적 그런 철학의 입장에서 보면 어, 정리를 해보면은 인간이 인간을 객관화시켜서 연구한 게 된 게 알아보게 된 건 이제 중세의 그 문둥병 때부터 그렇게 됐다는 거죠. 과거에는 뭐 인간을 따로 객관화시켜서 이렇게 분리해 본 일이 별로 없는 거죠. 아마 있다 그러면 뭐 전쟁 통해 뭐 아군과 적군 뭐 이런 식인데 그건 어떤 그 정치적인 이것 때문에 보는 거 그냥 인간을 그냥 인간 자체로 봤을 때 이렇게 따로 분류해 본 게 그때 처음인 것 같아요. 이제 그 뭐가 있었는지 모르지만 중세 같으면 뭐 신자 불신자 이런 게 있었겠죠. 그런데 그런 정치적인 종교적인 걸 다 빼고 그냥 봤을 때 이건 이제 뭐 푸코의 생각이니까 이것이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자기 열심히 연구해 본 결과 아픈 불치병을 앓는 문둥병자는 이제 비정상인 그리고 건강한 문둥병 안 걸린 사람 정상인 이렇게 본 거죠. 근데 이런 전례가 이제 정신병에도 관련이 갖고 똑같이 보게 되는 게 전례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까 설교에서도 제가 모세의 전례가 그 후에 어떻게 이용됐는지 하는 걸 본 것처럼 인류는 이제 사람은 그런 습관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뭐 하나님도 뭐 그렇게 또, 어떤 역사를 하시는 것 같고 한번 전례가 있으면 그걸 근거 삼아서 그 다음과 유사한 다른 영역의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걸 그대로 갖다 쓰는 거죠. 공식처럼. 그래서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이성 시대, 이제 고전주의, 뭐, 고전주의 하면 데카르트부터를 뜻하는데, 이성 중심의 시대에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정상, 비이성적인 사람은 비정상. 그 사람들도 이제 처리를, 어, 중세 문득명자들을 전염성이 강하니까요. 이제 격리하고 따로 감금할 수밖에 없어요. 뭐 그 사람들이 나와서 돌아다니면 안 되니까. 근데 그 방법을 그대로 갖다 전용해서 문둥병을 관리하듯이 이제 정신병자들, 비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사람들, 망상에 빠진 사람들을 이제 격리 수용하다가 이 사람들이 또 막 도망쳐 나오니까 감금해갖고 이제 그 다음에는 자기 마음대로 못 나오게 만드는 거죠. 이게 똑같이 이렇게 형태를 띠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법의 시대가 도래하면서 이제 개혁에 의한 법의 시대가 도래하죠. 그전에는 이제 개혁에 의한 법이 아니고 황제가 법을 임명하면서 집행자였기 때문에 그때는
형제 정한 법을 어기면 형제가 굉장히 불쾌하게 생각하고 네가 짐은 곧 법이다. 근데 네가 내 법을 어겨? 나한테 도전하는 거야? 그래서 이제 복수심에 불타서 이제 어떤 보복관을 했었는데 근대에 들어오면서 이제 법의 시대가 되면서 이제 법을 어떤 이제 그 제정하게 되면서 그때부터는 이제 법을 준행하는 사람은 준법자 그리고 법을 위반하는 사람은 위법자가 돼서 준법자는 정상인 그다음에 이제 위법자는 비정상인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똑같은 구조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이 위법자를 처리하는 것들이 이제 뭐 단박에 결론 난 건 아닌데 이제 처음에는 뭐 무슨 딴 데다 뭐 보내기도 해서 격리를 이렇게 비영살이도 보내고 그리고 이제 뭐 몸에다 표시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변제도 하고 배제도 하고 뭐 표시도 하고 이런 방식을 쓰다가 결론은 이제 감금을 갔어요. 감금. 그러니까 앞에 전례들하고 똑같이 된 거죠. 감옥살이 시키는 게 결론이 됐다. 인간은 이제 그 인간을 되게 이렇게 따로 객관화시켜서 인간을 이제 처리하고 바라보는 것이 정상, 비정상, 그리고 결론은 비정상은 격리, 수용, 감금 이렇게 갔다는 거죠. 요즘도 이제 그것이 적용이 된다고 그랬죠. 원래 새로 우리나라 생긴 게 외국은 모르겠어요. 우리나라는 이제 젊은이는 정상, 노인은 비정상. 그게 노인병이라고 그러죠. 언제부턴가 노인이 병이에요. 늙는 자체가, 노화가 병이 돼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상인이 사는 데서는 불편하죠. 문둥병이 있는 것처럼. 사실 불편하기도 하죠. 뭐, 저도 뭐, 어머니, 아버지, 장인, 장모님이 다 돌아가셨습니다만은, 연세 많을 때는 이제 불편하시죠, 그분들이. 그 자식들도 불편해 생각하고. 근데 누가 이제 하나, 과거에는 뭐 부모님들 따로 모신다는 상상도 못 했죠. 저희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는 꽤 오래 사셨는데, 이제 바로 위에 형수가 딱 책임지고 모셔줘서, 다른 형제들이 뭐, 그때 불만 없었는데, 형수가 대신 고생을 많이 했죠. 그런데 이제 그것도 이제 다 지난 세기의 얘기고, 지금은 이제 국가에서 나서가지고, 이제 노인을 병으로 보고, 예, 그리고서 이제 건강한 사람들에게서 떼어내서, 이제 격리 수용하고, 이제 심하면 이제 거의 뭐 격리 수용이지만 감금이죠. 왜냐하면 본인이 나가고 싶다가 나갈 수가 없는 거니까. 참 안 됐죠. 근데 그 우리가 가야 될 운명입니다. 앞으로 가야 될 우리의 미래가 그런 거죠. 그 가정으로 돌아가고 싶죠, 부모들은. 나도 집으로 가고 싶다 그러는데. 그래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하고 이제 죽은 다음에 이제 관을 타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이제 그게 지금의 그 인간에 대한 인간의 그 미래를 이렇게 과거에 비춰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거죠. 우리 미래도 예언할 수 있죠. 오래 살면 다행히 내가 건강해서 부부간에 살다가 이제 하나가 일찍 가고 또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살다가 자기가 뭐 밥에 먹고 혼자 있다가 자기 집에서 가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자식들한테 나 같이 살고 싶다고 말을 못 합니다. 그리고 알아서 이제 정해진 룰에 따라 가야죠. 요양원으로 가다 거기서 죽어서 나오는 거죠. 이렇게 돼 있다는 거죠. 그것이 이제 북구가 굉장한 걸 연구를 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세상을 볼 수가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북구가 또 얘기한 것 중에 아주 중요한 것이 뭐 이제 정신의 부분에서 그 부재물을 발견한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이게 잘 그냥 봐서는 잘 안 보이는 부분인데 이게 굉장히 어려운 부분, 심오한 부분이죠. 그래서 물을 발견한 것이 절대 무는 뭐 발견할 것도 없이 이제 그냥 사르트 같은 면 뭐 아무것도 없다. 뭐 죽음 이 세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얘기했는데 인간 배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봤는데 하이데거는 이제 무 존재로서의 무 그러니까 뭐 흔히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해서 딱 맞지는 않지만 어떤 하나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존재를 무로 표현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것과 다른 무를 하나 발견했는데, 그건 뭐냐면, 부재의 무죠. 굉장히 심오한 얘기예요. 그리고 이제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를 아는 사람, 그것만 아는 사람에게도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사르트르와 하이데거를 모르는 사람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이제 그걸 설명이 어려운 게 문학에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심리학에서는 정신과 차원에서는 뭐, 어, 공상까지는 정상으로 보고, 공상을 실제로 믿는 망상부터가 정신병으로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설명이 조금 부족하니까 문학에서 했는데, 그 탁월하게 선택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문학에서는 이제 소시르를 또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철학은 그냥 한 부분만 열심히 파서는 몰라요. 기본적으로 많은 부분을 전반적으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거기 보면 소시르가 건든 것은 이제 람구와 빠를이 있다. 누가 만드는지 모르는데 구조역이 봤을 때 그게 어느 시대에 어떻게 만들어졌는데 문법이 있고 그다음에 문법에 의한 글과 말이 있다. 그걸 빠로이라고 그러죠. 발화라고도 하고. 발화라는 말도 좀 약간 어렵죠, 사실은. 이제 그래서 입에서 나가는 걸 발화라고 그래요. 손을 끝에서 글이 나가는 것도 발화라고 그러고. 근데 이제 그게 어떤 이미 정해진 그 구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까지 봤는데 이 푸코가 바라본 건 뭐냐면 그걸 람과 빠룰이 되기 그 전에 바다 그걸 그것 되게 하는 세계. 이제 고대 철학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신과 자연과 인간의 배후에서 신과 자연과 인간을 되게 만드는 그것. 그거 일자가 뭐냐 뭐 이런 거죠. 그런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의 존재 세계. 랑과 빠로의 배후에서 아니면 밑에서 그걸 그것 되게 하는 그 세계를 바라본 거예요. 그 세계는 언어 자체의 세계라고 봐야 되겠죠. 그 누가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 양반이 공부를 무지하게 많이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과거의 철학에 기초해서 이걸 발견해낸 거죠. 그걸 문학에서 또 설명을 멋지게 했어요. 그래서 그 세계는 언어 자체의 세계이기 때문에 랑과 빠르와는 다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메아리처럼 언어가 반복되는 무한 반복되는 세계. 그리고 이제 그 이미지로 말하면 이미지도 하나의 언어인데 그 사방팔방이 어떤 거울로 되어 있는 그런 방에 들어가면 한 곳에 생긴 이미지가 상대 반대쪽이 그 거울에 비치고 그 이미지가 또 다른 반대쪽에 비치면서 끊임없이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는 세계. 웅얼웅얼한 세계 그런 거죠. 웅얼웅얼. 그러니까 이제 백색의 뭐 삼각형 이렇게 하면은 백색 내에서 삼각형이죠. 그 이제 숭고한 미, 칸토로 말하면 숭고한 미죠. 대부분 이제 판단의 빅반에서 미학을 얘기하는데 거기 보면 이론 이상이 얘기하는 오성처럼 뭐 시간과 공간에 잡히는 것들이 이제 다섯 가지의 뭐 양질, 관계, 양상 뭐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인식을 가능하게 하는데 미학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그것이 이제 공감각이라고 하는데 모든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걸 보면 똑같이 아름다움을 느끼고 추한 걸 보면 똑같이 추한 걸 느끼게 된 그 공감각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공감각에 잡히지 않는 것. 이제 이론 이상에서 보면 이제 실청 이상 같은 거 그런 건 이제 잡힐 수가 없죠. 시공간은 안 잡히니까. 신 같은 거. 그런 것처럼 이제 미학에서도 이 공감각으로 잡히지 않는 순수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그건 순고의 미라고 그래요. 그냥 이걸로 끝나는 세계. 그것이 문학에서 말하는 이 푸코가 얘기하는 그 이제 언어 자체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 통하는 거지. 하나를 이해하면 다른 이해가 가능한 거예요. 그 세계가 있다는 거예요. 이걸 발견한 게 놀라운 건데 문학에서도 그런 걸 기초해서 그 속을 들여다보고 언어 자체의 세계를 들여다보고 시를 쓴 사람이 있고 소설을 쓴 사람이 있고 그걸 보고 뭐 불랑슈 같은 사람은 평론을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제물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써놓은 책을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뭐야 이게 뭔 얘기지 이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근거에서
본질의 세계, 바탕의 세계를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걸 그대로 가져다가 이제 이 사회의 어떤 통치와 관련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 뭐 똑같은 그 이퀄 관계를 뭐냐면 권력을 그렇게 보는 거예요. 권력.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권력, 그것과는 좀 다르죠. 권력이라는 건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소수의 사람이 다수를 억압하고 누리는 지위, 힘 이런 걸 이제 권력이라고 하는데 이 푸코는 그렇게 보지를 않고 그런 사람들이 누리고 있는 것은 이제 랑구와 빠르 같은 거고 그것 대한 그 바탕이 되는 부재의 이유, 부재의 무에 해당되는 권력이 있다는 겁니다. 이제 그건 설명을 이제 그냥 그렇게 해서는 굉장히 어렵잖아요. 이게 어려운 거예요. 이미 선 이해된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설명이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이제 어, 부재 무에 대해서 문학으로 설명한 것처럼 권력이 이 세상을 이제 지배하는 그 모든 세상적인 권력이라고 하는 난구 빠르로 해당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권력의 배후에서 바탕에서 그 권력 자체의 세계, 권력의 존재의 세계 이렇게 보면 되겠죠. 그것은 모든 단체와 조직이나 개인을 그 바닥에 들어가서 이제 지배하는 힘인데 그걸 그냥 이게 설명 어렵죠. 그러니까 이번에는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그 예를 드는 게 국가로 말하면은 하나의 그 애국심 이런 게 이제 그 권력이 본질적인 권력을 설명하는 부재물을 설명하는 하나의 도구로 쓰는 거죠. 문학에서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그 전쟁이 났다. 두 가지 예를 들죠. 뭐 영국과 프랑스 17세기, 14세기 예를 드는데 영국의 예를 들면 섹슨족이 원래 토착 민족인데 전쟁 나기 전에는 거기 뭐 지휘 고하가 있고 뭐 권력 구조가 복잡하게 있어요. 단체가 있고 뭐 귀족이 있고 뭐가 있고 뭐 교수가 있고 학생이 있고 뭐 다 이런 것들이 나름대로 이제 랑구와 빠르처럼 존재했는데 노르망 민족이 침공해갖고 나라를 빼앗으려고 그러니까 나라의 전폐 위기가 놓이게 되죠. 그런 랑구와 빠르는 다 없어지고 그렇지 않죠. 남녀노소를 다 불문하고 나라를 구해야겠다고 하는 게 다 하나로 투입이 된 거예요. 한 마음이 된 거죠. 진정한 권력은 그런 애국심 같은 걸 진짜 권력이라고 볼 수 있다는 겁니다. 프랑스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보면 뭐 지금 뭐 여야가 나누고 싸우고 뭐 난리 치죠. 뭐 그 대통령도 있고 뭐 무슨 국회의원이 장관이 뭐 다 있는데 예를 들어서 뭐 월드컵 같은 게 개최가 돼갖고 이제 뭐 경기를 한다. 거기 뭐 대통령이 뭐가 있어요. 이겨야지. 특히 일본하고 한일전을 한다. 밖으로 쏟아 나와갖고 뭐 난리죠. 뭐 그냥 뭐 거기서는 뭐 장관이고 뭐가 멋있어요. 뭐. 응? 그냥 붙잡고 춤추고 그냥 뭐 그냥 껴안고 뭐 남녀노소 없이 그냥 무료로 막 술도 주고 먹을 것도 주고 막 그런 애국심 이게 진정 의미에서 이 그 권력의 존재죠. 권력의 자체. 그리고 이제 또 보면은 하나의 더 예를 들면은 유라굴라를 만난 배가 파산하기 전에는 권력이 다 있죠. 거기에 랑구와 빠루리 있죠. 뭐 백부장도 있고 뭐 또 화물을 많이 싣고 가는 화주도 있고 이 배의 주인 선주도 있고 또 배를 운전하고 조종하는 선장도 있고 별의별 사람 다 있어요. 이들은 나름대로 권력 구조를 갖고 있죠. 랑구와 빠루로 해당되는데 국내만 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죽고 사는 문제 이것만 걸린 거죠. 거기서 이제 대장이 누구냐면 이제 바울이죠. 바울. 신앙심. 이게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이 되는 거죠. 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걸 이제 그동안 얘기한 사람이 없기 때문에 설명이 어려운 거죠. 그게 진정한 의미에서 권력을 우리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력을 권력되게 하는 바탕의 세계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잘 설명 안 했기 때문에 그냥 읽어서 이해가 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죠.
그럼 개인으로 오면 이제 권력이라고 할 만한 게 뭐냐면, 개인이 뭐 여러 가지 뭐 엄마도 되고 아빠도 되고 뭐 할아버지도 있고 뭐 다 나름 있지만 그 모든 걸, 그걸 바탕이 되는 거 뭐냐면 성욕입니다. 성욕. 그 힘이 이거. 사랑에 빠지면 또 이제 사랑이라는 것도 이제 깊은 내부로 들어가면 성욕이죠. 성욕의 일부 어떤 드러난 현상인데 뭐 첫사랑에 빠졌다. 못 말립니다. 그걸 아빠 엄마가 어떻게 말려요? 얌전했던 딸내미가 완전히 뭐 집 나간다고 그러고 뭐 그냥 뭐 밤늦게 돌아오고 뭐 못 말려요. 못 말린다고. 어떻게 말려? 상사병에 걸려갖고 미치는 거야. 그럼 어린 아이들만 그러냐? 그게 아니잖아요. 자식도 있고 뭐 남편도 있고 다 있는 멀쩡한 여자나 또 자식 그 아내와 자식들 뭐 다 있고 뭐 좋은 직장도 있는데 그런 아빠가 어떤 여자하고 사랑에 빠진다, 남자가 사랑에 빠지면 몰라요. 자식이고 뭐 부인이고 없어. 자기 직장이 뭐하고 뭐 없는 거지. 오죽하면 황제가 노예 소녀하고 사랑에 빠져갖고 황제 자리를 거둬 차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게 이제 개인에게서 가장 에, 힘을 발휘하는 이제 부재의 무에 해당되는 이제 권력이 된다는 거죠. 그런 핵심적인 힘이 된다는 거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권력의 문제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뭐 이런 거에 관한 책을 많이 썼을 텐데 뭐 그런 걸 우리가 거기 찾아서 읽을 필요는 없고 이제 앞에 부분과 이제 그래서 이리관지가 중요한 거예요. 앞부분을 이해해야 그것의 근거에서 뒤로 쭉 이해가 되는 거거든요. 우리 스토리라인도 마찬가지예요. 이리관지를 끊임없이 연습하는 게 그런 거거든요. 모세에 대한 얘기를 이해하면 예수에 대한 이해가 되고 베드로에 대한 이해, 바울에 이해가 되고 그것이 근거해서 지금 우리에 대한 이해가 가능한 거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책도. 가장 중요한 게 가장 심오하고 어려운 부분, 가장 위대한 부분이라는 것이 남이 보지 못한 걸 발견해서 세상 인류 전체에게 또 영향을 줬잖아요. 인식의 폭을 넓혔으니까 위대한 거죠. 이걸 누가 하겠어요? 이런 천재가 아니고는 못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문학을 통해서 부재의 무에 대한 설명을 했고, 이제 그 부재의 무가 인간관계로 이제 빠져나오게 되면 그것이 권력을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권력과 지위를 그것도 얘기하는 랑과 파로를 그것도 얘기하는 언어의 세계인 것처럼 그것이 결국은 권력 자체의 세계가 있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그게 놀라운 얘기죠? 전체 단체를 보면 애국심이고 개인을 보면 성욕이고 근데 다른 것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나는 다르게 본다. 아, 그럼 다르게 봐도 돼. 제가 다르게 봤죠. 뭐냐면 애국심이 다른 형태로 뭐 예를 들면은 뭐 저 아름다운 금수강산인데 아름다운 바다를 지니고 있는데 서해 바다에 기름이 유출됐다. 사람들이 외국 사람들이 100년은 이 고기 못 잡고 이 해변을 죽었다. 아, 무슨 얘기야? 우리나라를 전국에서 1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다 수건 갖고 갔어요. 기름 다 닦았잖아요. 불과 2, 3년 만에 다시 개장하였고 다른 때보다 더 많은 고기가 잡혔다는 거예요. 그걸 뭘로 설명하겠어요? 거기는 지위 고하가 없어요. 그냥 다 작업복이 있고 헌 옷이나 수건 들고 가는 거지. 애국심. 장관이라고 가서 뭐 뒷짐지고 있나요? 가서 기름 닦으면 훌륭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리 국민으로 인정되는 거지. 뭐 저도 교인들을 데려갔었습니다만은 그때 생각하면 자부심이 느껴져요. 이런 역사적인 일에 나도 참여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뭐 월드컵 똑같. 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죠. 무슨 전쟁이 나서는 안 되지만 전쟁이 일어났다고 그럴 때 거기에 지휘 구하가 무슨 필요가 있어요. 나라를 구해야지. 가 싸워야지. 일제시대 때 뭐 3.1운동 할 때 똑같죠. 진정한 권력이라고 하는 것, 그 힘이라는 것은 개인과 단체 모든 상황의 침투에 들어가서 그걸 모으기도 흩어지게도 만드는 그런 것이 진정한 권력을 권력되게 하는 권력 자체의 세계다. 이걸 얘기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제 그 부분을 이해하면 이제 나머지는 쉽게 이해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 이렇게 보면 되겠어요. 그러면 이제 그 여기서 뭐 통치성 뭐 이 얘기가 나오는데 진실, 진술 나오는데 제목들이 이제 좀 애매해요. 왜냐면 이게 워낙 방대한 책을 글쎄 몇 권이나 썼을까요? 100여 권이 넘는 책을 쓴 것 같은데 그걸 요약을 해가지고 얇은 이 책에다가 이렇게 다 집어넣다 보니까 어떤 경우는 뭐 책 한 권을 한 줄로 요약할 수도 있는 거고 요약한 사람도 대단한 거죠. 이제 그걸 대충이 아니라 전체를 다 살펴본 다음에 포켓 치고 친 다음에 아, 이 책 전체에서 이 한 줄로 요약이 되겠다. 이렇게 만든 거니까 굉장히 어렵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목도 그 많은 것들 중에 이제 그 내용을 다 내포할 수 있는 걸 뽑다 보니까 애매한 제목이고 번역할 때도 어려웠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목에 너무 집착하지 말고 이렇게 본다고 그러면 그 이제 통치라는 말이 이제 그 지난번에 얘기한 이제 일반적으로 말하는 이제 권력, 지위 이런 거하고 이제 과거에는 똑같았는데 비슷했는데 이제 그런 개념을 보면 근데 이제 이 푸코는 통치라는 말을 이제 르네상스 시대를 지나면서 변화가 일어나는 걸 보고 통치성이라고 이제 성자를 하나 붙였어요. 그래가지고 약간 이 그동안에 일반적으로 이해하고 있던 통치에 대한 얘기를 이제 자기 나름대로 재해석해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이제 새롭게 보면서 알키비에데스 얘기를 해요. 그래서 통치를 다른 사람을 통치하려면 우선 자기가 자기 스스로를 주체화시켜서 그 정해진 규범이나 법에 자기 자신을 복종시켜야 된다. 그런 다음에 남에게 그걸 요구할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절합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에, 어떤 그 사회 계약에 의해서 어떤 권력에 의해서 시대마다 다르죠. 왕이 지배하던 때는 왕이 어떤 규범이나 법을 선포하고 또 이제 사회 계획이 그 배약 시대에 돌아오게 되면 합의에서 또 법이 정해지기도 하죠. 그 규범이 만들어지기도 하는데 이제 그게 만들어졌을 때 그 자체를 어떻게 이 어떤 이 사회 계약적인 시대에는 누가 개인이 바꾸기 어려워요. 한번 만들어지면은 그러면 이제 그 법이 정해진 규범이 정해진 그런 내용들을 각 개인이 숙지를 해야 됩니다. 숙지 이걸 주체하라 그래요. 자기부터 지켜야 되는 거죠. 그런 지식으로 가져오고 그다음을 내가 그대로 실천하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지식과 실천은 서로 달라요. 완전히 그 어떤 이질적인 것이죠. 이질적인 것인데 결국은 이제 이 이질적인 것이 이제 마디처럼 붙어가지고 그리면서 하나가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 이제 형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이 이제 우선 내가 먼저 주체화돼서 그 법이 제정된 내용들 지식으로 알고 있고 내가부터 그것을 실천한 사람이 돼야 된다. 이것이 주체화라고 그래요.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그래서 이제 이렇게 정해지게 된 바닥에는 이제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검토한 권력이라는 게 있죠. 그러니까 그 권력이 어떤 권력의 자체의 세계로부터 근거해서 어떤 규범이나 법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 권력에 대해서는 저항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아까 얘기했듯이 개인의 성욕 같은 걸 누가 저항할 수가 없어요. 아빠 엄마가 말릴 수가 없습니다. 자기 자신도 말릴 수 없는 그런 것. 애국심을 누가 말리겠어요. 그런 것처럼 그런 근거에 의해서 법과 규범이 만들어지니까 그 권력이나 법과 규범에 대해서는 에, 저항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그것이 나타나는 형태는 저항하고 바꿀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챕터에서 말하는 게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관찰을 말하는 국가, 백성, 뭐 아니면 시대 전체를 뜻하기도 하고 개인을 이제 또 나눠서 얘기하는데
그 백성이라고 할까요? 뭐 시대, 그 시대, 뭐 사람들 전체를 뜻한다고 할 때, 어, 어떤 정치 형태가 뭐 나름대로 법과 규범이 생기는데, 이 형태가 이제 변화가 됐어요. 그래서 중세는 제국주의적인 그런 정치 형태를 띄었고, 근대에 넘어와서는 이제 우리 고전의 시대라고 그러죠. 그때는 어떤 국가 이성, 그 대표적인 국가 이성 얘기하면 이제 해결을 얘기하는 거죠. 해결 얘기하는 거. 그 국가가 마치 살아있는 이성을 가진 것처럼 생각하면서 국가 이성의 시대가 오면서 국가 주도적으로 나라를 이제 경영하게 되는 거예요. 법도 정하고 규범도 정하는데 그때는 이 중세 시대의 그런 것처럼 뭐 한 나라가 주변 국가를 다 식민지화해서 자기 식으로 통제를 하고 통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아니고 각자 나름대로 어떤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외교에서는 국방을 튼튼히 해서 남에게 공격받지도 않고 공격하지도 않고 그리고 이제 내적으로는 이제 치안을 유지해서 편안하고 안정된 국민의 생활을 보장하는 이런 형태로 이제 바뀌죠. 그 힘은 바뀌는 게 아니에요. 권력 바닥에 있는 뭐 힘은 바뀌는 게 아니고 그 상태에서 법과 뭐 규범이 나름대로 다 있고 그것도 뭐 개인이 어떻게 바꿀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이제 기본이 된 상태에서는 국가 정책 전체 경영 형태 이런 것들은 이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시대에 따라서. 그 제국주의 형태에서 이제는 각국의 개인적인 국가 나름대로의 그 국가 이성이 있는 그런 국가처럼 생각하면서 국가가 지배하는 나라가 되는데 이게 이제 발전 더 하게 되면 이제 나치 독일과 같은 전제 국가가 되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가기 직전에 그런 형태를 갖게 됐다는 거죠. 그 각각의 나라들이 자기 독립국가를 유지하는 그런 쪽으로 가게 됐다. 그러니까 전에는 큰 나라가 주변 국가를 다 식민지화해서 지배하려고 하는 구조에서 많이 변화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제 점점점 그게 강화되면 국가가 너무 지배적이 되면서 이제 극단적으로 가면 이제 히틀러 같은 형태가 나타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국민들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주자, 자유를 주자. 그러면서 이제 자유로운 국가 형태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경제를 갖고 설명하죠. 경제를 갖고. 그래서 이제, 경제를 보면, 이제 뭐 미국 같은 경우,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이제, 아담 스미스는 이제 자유방임적으로 갔는데, 그래서 모든 경제를 시장에다 맡기자. 그러면 보이지 않는 손이 가격도 결정하고 수요 공급도 맞출 거다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경제가 문제가 생겨서 미국에 이제 그 케인즈라는 사람이 나와서 아담 스미스를 비판하면서 수정 자본주의라는 걸 만들죠. 그래서 일부는 시장이 국가가 개입해서 이 경제를 국가가 잘 돌아가도록 만들어야 된다 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또 실패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는 다시 아담 스미스처럼 자유 방임. 근데 완전히 방임은 아니고, 뭐, 이 시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막 매점 매석을 한다든지, 요즘도 이제 주식시장에도 공매도 뭐 해가지고, 어, 또 문제를 많이 일으키는데, 그런 짓을 못하도록 국가가 그 말리는 정도? 그래서, 어, 어디 기울어진, 뭐 요즘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래서 주식시장 가도 돈 많은 사람들, 큰 손들이 어떤 주식을 막 집단적으로 막 이렇게 막 사게 되면 이게 막 10배, 20배로 쫙 올라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개미들은 양떼 효과라고 하는데, 야, 저거 돈 벌겠구나 하면서 막 올라갈 때 막 사거든요. 이 기회에 나도 등에 올랐다고 돈 좀 벌어야겠다. 그러면 최고들 올라갔을 때 그 사람들이 이제 전화해가지고, 야, 치고 나가자. 팔고 나가자. 그래갖고, 가고 나가 보니까 그 사람들 샀던 주식을 한꺼번에 다 팔고 나가버려요. 그러면 뭐 완전히 100만 원 가던 게 10만 원대로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샀던 사람이 다
알거지가 되는 거죠. 막 돈 벌 줄 알고 은행에 대출 받고 막 이렇게 해서 사가지고. 그런 식의 부당 거래를 하게 되면 우리나라는 이 공매도 때문에 골치가 아파요. 왜냐하면 공매도 하려고 돈 벌려고 외국의 큰 손들이 우리나라 투자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럼 그 돈 갖고 이제 국가에서 이용하고 회사도 쓰거든요. 근데 우리나라 공매도를 막아버리면 그 사람들이 다 빠져나간다면 그럼 공매도 쓸 수 있는 뭐 다른 예를 들면 일본이나 뭐 중국이나 가버리니까 우리나라 회사가 돈이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일부에서는 뭐 윤석열 대통령 이런 사람들을 보고 공매도 금지시켜라 그러는데 정치하는 입장에서 그냥 완전히 금지시킬 수 없는 묘한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이걸 규제하고 견제하면서 잘 유지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그런 문제이죠. 그런 것처럼 또 뭐 옛날에 허생전이라는 책도 봤습니다만은 그 매점 매석으로 돈을 벌죠. 뭐냐면 옛날 모든 선비들은 갓을 써야 되는데 갓은 말꼬리로 나오고 말꼬리. 근데 말은 이제 제주도에서 나오니까 돈을 어디서 좀 빌려가지고 제주도에서 나온 가가지고 돈을 더 주고 말꼬리에 나오는 말털을 꼬리에 나온 털을 다 사버렸죠. 그러니까 전국에 갓을 못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10배로 막 높여서 돈을 벌어갖고 큰 부자가 됐다는 얘기가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죠. 이제 그런 걸 못하게 하는 규제하는 정도로 어, 하고 시장이 스스로가 가격을 결정하고 판로를 결정하고 수입 공급을 맞추도록 하는 이제 그런 정도에서 개입을 한다. 이게 신자유주의. 그래서 권력 자체의 세계에서 이제 근거를 삼고 그 후에 어떤 형태의 교범과 법이 만들어진 것 그 자체는 부정할 수 없으나 그걸 근거 삼아서 어떤 형태를 띌 건가 제국주의 형태냐 각국의 나라의 형태를 띌 거냐는 운영의 묘가 있다는 거죠. 그런 정도에서 자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국가라고 할까요? 뭐 인민이라고 할까요? 그런 전체를 볼 때는, 정치 형태를 볼 때는 국가 단위나 그 시대로 봤을 때는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개인에서는 사목적인 얘기가 나와요. 사목적인 얘기. 그래서 이제, 과거에 이제 그 시작은 이제 고대 오리엔트 지역인데, 고대 오리엔트 지역이라는 게 이제, 오리엔트라는 말이 많이 사용되는데 애매하긴 합니다. 근데 그 이후에 오리엔트 시대도 있고, 이제 고대 오리엔트를 얘기해요. 여기 보면은. 그래서 이제 옛날에 지금 이란, 이라크 그쪽을 중심으로 보면 되겠죠. 메소포타미아, 이란, 이라크, 뭐 시리아, 이집트 이런 소위 과거에 이제 비옥했던 초승달 지역이라는 별명도 있죠. 그 지역에서 문화가 많이 문명이 발전이 됐죠. 이집트 문명과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형성됐으니까요. 그때 왕들은 자기가 아버지라고 생각하고 백성들을 자식처럼 돌봐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이런 형태가 이제 사목적인 그런 이제 정치 형태라고 보면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 후에 그게 중세에 와서는 이 신부들 이런 사람들이 또한 사목적인 형태로 먼저 선배 신부들이 이제 후배 신부들을 자식을 돌봐야 된다. 이제 고백도 하고 다 받아들여서 모르는 것이 없이 그래서 이제 후배 제자 신부들은 모든 걸 다 이제 고백하고 숨긴 게 하나 없이 그런 관계로 사목이라는 게 그런 거죠. 그리고 이제 또 신부는 또 교인들에게서 파더라고 그러죠. 아버지라고도 하는데 자식 그 사목인 거죠. 자식을 보듯이 그 고해성사실에 들어가서 모든 걸 다 고백하도록 완전 은밀한 부분까지 다 고백해서 모르는 것이 없이 그런 형태의 사목적인 그런 이제 지배 형태가 있었다. 그 사목적인 것 안에서도 또 이제 그 형태가 좀 다르죠. 기본은 사목적이라 하더라도. 그 고대 지혜자들은 또 이제 조금 사목적인 형태가 좀 다르다고 나오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는 자기 스승이나 선배의 지혜자에게 이제 고백하는 건데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이 성장해가는 과정에서 어느 단계에서 거쳐가야 될 이제 단계로 생각하는데
그 천주교에서는 그 자체가 목적인 거예요. 순명. 죽을 때까지 모든 걸 다 고백하고 한 가지도 성경 없이 사는 것 자체가 목적인 이런 형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목적인 형태로 하더라도 그 정도의 양태의 변화 정도 주는 그런 자유는 있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들의 바탕에 있는 권력이나 권력 위에 떠 있는 그러니 이제 일반적으로 이해하는 법과 그리고 규범 같은 것은 바꿀 수가 없다. 그러나 그걸 근거로 해서 나타나는 정치 형태라는 사목적인 삶 그런 것들은 양태가 조금씩 변할 수는 있다. 이제 이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걸 통치성이라고 말하는데 조금 통치라고 하니까 너무 정치적이니까 좀 이제 이해하는데 약간 좀 적절치는 않은데 에, 그래도 뭐 그 말밖에는 다른 말 쓰기가 좀 어려우니까 그렇게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강의를 할 텐데요. 이, 이 대목에서 제일 중요한 게 앞에 부분을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정신에서 출발해서 부재의 무가 무엇이냐 그걸 이해할 때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했고 이것은 이제 이 법의 시대, 위법이냐 준법이냐 시대에 와가지고는 그 부분을 권력의 부분, 모든 정치라고 할 만한 그런 것들의 배후에서 그걸 그것되게 하는 권력 자체의 세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걸 앞부분에서는 이제 문학에서 이제 잘 설명해 준 문학을 그런 설명의 도구로 썼는데 여기 와서는 모든 권력이라고 하는 일반적인 것 그러니까 언어학으로 말하면 이제 랑과 바를 대기하는 그 바닥의 언어 자체의 세계인 것처럼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권력과 지의 바닥에서 그걸 그것 대기하는 권력 자체의 세계를 보고 있다. 근데 이걸 설명이 어려우니까 그것은 이제 인류애라든지 또는 개인의 성욕 같은 걸 통해서 설명한다는 겁니다. 그걸 들여다보는 사람이죠. 인류의 자체를 성욕 자체를 들여다보는. 그걸 가지고 이제 어, 권력이라고 하는 거, 진짜 힘, 이 세상을 지배하는 힘은 거기 있다고 하는 것을 이제 설명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어떻게 정치 형태에서 구체로 나타나나 그런 얘기들을 설명하고 있으니까 한번 저 같은 강의를 더 들으시고 한번 책을 읽어보시면 아,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구나 아마 감이 잡힐 거예요. 그 정도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뭐 사실은 미세한 부분까지는 뭐 이해만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중요한 건 어, 인간에 대한 인간을 객관적으로 이해하는 부분이 어, 문둥병 육체에서부터 시작해서 어떻게 변해왔는지 그 부분하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 부재의 무를 발견하고 그걸 근거해서 계속 설명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이해를 못하면 이 양반 이걸 근거해서 계속 설명하는데 뭔 얘기를 하는지 모르는 거죠. 그러니까 하이데거를 공부하는데 하이데거 얘기하는 무를 모르고 그걸 뭐 사르트르도 그 하이데거 얘기하는 무를 오해했다는 거 아닙니까? 절대 무로. 그래서 어, 책을 잘못 썼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오해하고 나면 이 푸코는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거기까지 강의하겠습니다. 혹시 뭐 질문사항 있으면 질문하세요. 우리 조 목사님 뭐 질문하실 거 있으세요?